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대한민국 7번째 3D 업종 외국인 노동자의 힘.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인들이 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업종에는 아예 취업할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그대로 두면은 산업 저 밑바닥이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다면 그 영향이라는 것은 거기에 국한되질 않고 산업이라는 게 이게 네트워크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3D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버티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D 업종이 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연쇄작용이 일어나겠죠. 다른 분야에도, 다른 산업 분야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산업 전체의 연관구조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산업의 바닥, 노동의 바닥의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해줌으로써 한국 산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얘기할 내용을 목차를 조금 소개하면은 이 3D 업종이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당연히 한국인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인이 3D 업종에 다 취업을 하고 좋아할 것 같으면은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한국인이 왜 피하게 됐느냐? 3D 업종이 이래봐야 임금은 적고 위험은 높고 비전은 없고 그러니까 기피하겠죠. 그래서 이걸 따져보자면요,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소득 구조, 더 나아가서는 자산 구조,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소득, 자산이 한 1980년대부터 양극화되기 시작한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니까 이게 양극화되는데 비전까지 없으니까, 위험까지 높으니까 기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기피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3D 업종을 3호 업종,
업종까지는 못 가더라도 깊이 하지 않는 업종으로는 노동 환경이나 임금을 바꿔줘야 되겠죠. 안전한 노동 직장으로, 그 다음에 임금도 생활이 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개혁을 통해서 3D 업종이 일할 만한 그 여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한국인이 꺼리니까 이걸 유지하기는 하고 싶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은 잘 알다시피 개혁을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해서 본 그 일한 결과 어떻게 됐냐? 잠시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3D 업종이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3D 업종 그 위에 있는 연관된 그런 업종들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금업이 안 된다. 3D 업종 중에 뭐 대표적인 도금업, 기계, 공업 이런 생산직들이죠. 그죠? 그러다면 도금을 해야 되는 일은 뭐 외국에 의진하다든지 해야 됩니다. 기계업도 기계 생산을 못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외국 다 의존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영향이라는 게 뭐 많은 산업 분야에 다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 경제 자체가 완전히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D 업종을 받쳐준 그게 한국 경제를 유지시키게 해주고 발전시킨 굉장히 큰 힘이 됐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힘이 한국 경제를 지켜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3D 업종을 싫어해요.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가 근래만 따져가지고 평균 한 50만 정도 고용이 됐었는데, 평균, 연평균 한 50만 정도 고용이 됐었는데, 앞으로 말이에요. 그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노동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대체할 노동자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가 3D 업종을 받쳐져 가지고 한국 경제가 유지가 됐죠. 근데 매년 외국인 노동자 수만큼 노동자가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겨우 50만이, 외국인 노동자 50만이 3D 업종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매년 한 25만씩, 30만씩 이렇게 노동자가 줄어든다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땜질한 이런 방식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미래가
지극히 불안하고 어둡다.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근데 사실은요, 이미 재앙은 시작됐어요. 어떤 분야에서 시작됐냐?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망하잖아요. 이미 그 산업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산업이 한국에서 자영업이거든요. 이쪽에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임금, 소득, 자산이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요, 역사상 최대의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2020년에 3,738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사상 최대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말하자면 노동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3D 업종에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90년대 초부터 3D 업종 취업을 기피해가지고 중소제조업, 하청건설업, 광업 이런 분야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게요, 요즘 흔히 좋아하는 말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이 강조되면서요, 기존의 3D 업종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저임을 하는 업종이나 저임금 업종이나 그 다음에 또 그 휴가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업종은요, 거의 다 기피 업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3D 업종이 정말 원래 의미의 3D를 넘어서 가지고 대부분 저임금 업종은요, 전부 3D 업종화 해버렸어요.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요, 대부분 중소기업, 농수산업, 광업, 서비스업이요, 거의 다 이제는 3D 업종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최다 노동 가능 인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인난이 심할까? 왜 그럴까? 한국의 노동 환경이 지극히 안 좋은 분야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문제를 결국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꼽히는 게 임금 액수 아니겠어요? 사람들마다 그건 뭐 가장 큰 관심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요, 한국이 임금 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것도 양극화되어 있다. OECD 최고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요, 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 절반도 못 주니 60대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문 닫을 판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하는 사람들은 자조를 해요. 난 흑수저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이 격차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냐? 보세요. OECD 주요 국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일본은 100대 77.9, 영국은 76, 미국도 76, 독일 73.9, 캐나다 71.1, 대부분 선진국은 70%예요. 근데 한국은 62%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취업을 가장 밑바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조 계급론에 빗대가지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 교사는 금수저,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은수저,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등은 흑수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1980년에만 해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3%, 100대 97이었어요. 전두환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소기업 다니는 게 다닐만 했고, 뭐 노동 여건이야 대기업보다 못했겠죠. 그렇지만요, 장시간 노동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똑같았어요. 그때는 대기업도 8시 9시 돼야 퇴근했어요. 근데 이 민주화를 하면서 힘있는 대기업 노조, 노조가 있는, 그리고 힘이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있는 곳은 임금이 쫙 올랐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요, 거의 대부분 노동조합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개인화돼가지고, 개별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민주화의 혜택을 전혀 못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낙오되게 된 겁니다.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그래서요, 대기업 노조들이 노동계급 운운하는 건 순구랍니다. 적의임금만 올렸어요. 대기업에서요, 대기업 노동자들이요, 비정규직은 더 차별해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옛날에는요, 버스 탈 때도 앞자리는 그 정규직이, 뒷자리는 비정규직이 타고,
앉는 자리는 정규직이 타고 비정규직은 서가지고 타고 그랬어요. 노동자로서의 그 동일한 계급의식이나 동지의식 없어요. 한국인들은. 오직 그 소수 집단의 이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이 100대 97에서 100대 62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 들어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임금 양극화가 되겠죠. 왜? 정규직은 노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정규직은 노조도 없고,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그냥 힘이 없어요. 회사에 눌리지, 정규직한테 눌리지. 그래서요, 현재 이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2021년도의 기사를 볼 것 같으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도 양극화 되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3%입니다. 임금이. 반입니다. 반. 비정규직이 800만, 한 2100만 중에 800만이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임금이 157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 됐다. 그래서 800만을 돌파하면서 비정규직이 38.4%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임금 격차도 보세요. 2016년에서 21년 사이에 보면요, 갈수록 더 늘어나요. 임금 격차가. 그래서 2021년에는 정규직이 333만원, 비정규직은 176만원, 그래가지고 한 15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OECD 최고로 격차가 심하다. 그 다음에 남녀 격차도 역시 OECD 최고로 격차가 심합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이 격차가 많이 나는 편인데, 역시 동양권이죠. 그죠? 성차별은 동양권은 성차별을, 역사 자체가 성차별의 역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런데 일본보다도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일본은 22.5%인데 한국은 31.5%. 거의 10% 높아요. OECD 평균에 비하면 거의 3배예요. 11.6%. 그래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다. 한국에서 이 격차가 계산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현재까지 30년간 계속 금메달을 땄네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세대 간 임금 격차도 세계 최고다. 연공, 말하자면 오래 근무할수록 말하자면 이 임금이 빨리 올라가는 연공 서열제가 한국과 일본을 지배했죠. 그런데요, 30년 근속할 경우에 그 임금을 보니까
이것도 원래 연공서열의 본거장은 일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한국이 훨씬 더 높아요.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1년차에 비해서 2.95배, 한 3배 정도 돼요. 일본은 2.27배, 약 2배 약간 넘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은 보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OECD 1위,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OECD 1위, 남녀 격차도 OECD 1위, 세대 격차도 세계 최고,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최하의 임금을 받는 계층 누구냐? 한국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굽니까? 우리 엄마들입니다. 엄마 대우를 이래 해도 되겠어요? 소득, 자산이 이 임금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도 양극화되고 있다. 양극화되고 있다. 이거 미국하고 중국이요. 이게 소득과 자산이 특히 자산 양극화는 막 극심해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악이에요. 세계 패권을 국가 차원에서만 세계 패권을 다투는 게 아니고 양극화 차원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 두 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딱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소득 양극화는요, 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2004년도의 건데 이건 뭐 지금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주요국의 소득 양극화 지수를 볼 때 한국을 100이라고 볼 때 미국은 확실히 양극화 심하죠. 125.3. 그 임금 양극화보다 왜 임금 양극화는 한국이 최고인데 소득 양극화는 왜 미국이 최고냐? 미국의 자본자산이 자본소득이 1% 극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이 자본소득이 미국의 규모하고는 막 비교가 안 되겠죠. 여하튼 이것도 보면은 아주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자본주의 국가, 자본가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 자본 독재에 가까운 자본주의 국가, 미국, 영국 같은 나라인데 미국보다는 좀 처지지만 영국보다는 한국이 더 나빠요. 소득이 한국. 한국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돼 가지고 OECD 36개국 중에서 30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양극화도 언제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값 뛰고 하면서 주식, 부동산 급등의 자산 양극화 더 커져.
더 멀어진 부격차. 순자산 5분위 배율 20%로 나눴을 때, 그죠? 20%. 그 이제 이 하위 20%. 평균 자산 대비 상위 20% 평균 순자산 대비해 봤더니 상위 20%가 하위 20%의 배수가 2015년도에는 100배가 안 됐어요. 근데 갈수록 늘어가지고 2020년에는 166.6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율도 갈수록 더 늘어지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3월 말 2020년 3월 말 상위 20%가 보유한 평균 순자산은 11억 2,481만원. 근데 하위 20%가 보유한 순자산은 675만원. 그래가지고 166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죠? 양극화가 계속 악화 일로로만 간다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그 자본소득이 규모가 커지니까 그 자본소득은요. 1%든지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자본소득은요. 아무리 많이 넓혀도 뭐 한 5%한테 거의 집중돼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당소득, 이자소득, 종합소득, 그 다음에 여기 그 임대소득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건요. 당연히 상위 1%, 좀 넓게 잡아도 상위 10%가 독점합니다. 근로소득조차도요. 상위 1%가 전체 임금의 6.41%를 가져가고 1%가 10%가 27.8% 그러니까 9%가 27.8% 그러니까 30한 3%를 34%를 상위 10%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소득, 명목소득으로는 요래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4배가 안 되던 게 6배로 6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도 마찬가지로 늘어납니다. 근데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은요. 사람들이 양극화 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와 어떤 그 거부감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헬조선론입니다. 헬조선. 한국식 자본주의.
아까도 봤다시피 미국, 중국 다음 임금은 미국, 중국도 앞서는 양극화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화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적 특징, 한국적 어떤 여튼 폭력, 아니 조금만 우위에 있어도 갑질 안 하는 인간이 없죠. 그 다음에 내로남불 안 하는 인간이 드물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공정은 상식화되어 있어요. 불공정이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존의 기반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취약해요. 그래요. 이제 한국식 자본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니까 한국 체제에 대한 분노와 거부가 크게 일으게 되죠. 헬조선에서 한 걸음 더 나은 게 수저론입니다. 신계급론이죠. 이제 대기업 다닌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닌 사람하고 정규직하고 부정규직하고도 계급과 신분이 다르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어떤 차이만이 아니다. 존재의 차이,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대통합된 그런 사회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죠. 나는 뭐라고? 흑수저를 느끼는 겁니다. 흑수저. 대한민국인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흑수저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차별에 대한 냉소와 불신의 극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양극화로 가는데도 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흐름은 어디에서도 없죠. 갑질이나 하고 내로남불하고 불공정하고 각자 도생하도록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벌한 시장경제가 어딨냐. 여기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헬조선을 혁파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도대체. 어떤 정당도 그게 아니다. 오직 저거 집단의 이익부이다. 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 사회 세력도 없다. 참여연대 입으로는 민주화 다 하지. 지금 민주화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중요한 일에 늘 친북적인 개입만 하고 신망을 가졌던 단체들도 이제는 거의 다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빨갱이 가까운 그런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안 해요. 입으로 내뱉는 말과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니까. 근데 대안도 없어요. 공산당 사회주의는 이미 대안이 아닌 건 드러났죠.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보다 더 악랄하다는 게 드러났죠. 독재가 훨씬 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조합이 인정되고 보호돼요. 근데 공산당 지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요.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운동도 철퇴를 맞아요.
그게 무슨 노동자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서민, 여성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하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에서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건요 한국에서 불가능합니다. 한국인들의 이기주의는요 극단적으로 치들어 가지고 지금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노동하는 사람도 세금을 예를 들어서 15%를 내야 된다. 이거 한국인이 수용하겠습니까? 절대로 수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은 너무나 부족해요. 오직 이기성,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계급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이거에 푹 쩔어 있는 사람들이 코리안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처럼 개인 재산,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이것을 그저 상당 부분을 사회화하는 그래서 공존의 토대로 삼는 이 그 시스템은요,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은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수용이 안 됩니다. 강한 거부감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좌절감도 문제는 심각해요. 내 거는 하나도 안 내놓고 내 안전만 보장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것도 내놓고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각자 도생 자본주의에 우리 다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자 도생 자본주의를 변혁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분노하고 냉소하고 그렇지만 그걸 고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몸부림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고 희생해야 되는 각자 도생 자본주의에 사는 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헬조선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4대 행동 양식이 나와요. 각자 도생 자본주의, 한국식 자본주의죠, 그죠? 이걸 거부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에 저항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 세력도 없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그냥 파산하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각자 도생 자본주의를 냉소하면서도 각자 도생 자본주의에 푹 빠져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돈나라에 이 나라는 돈나라예요. 돈이 판치는 나라예요. 물신교, 한국인의 한 90% 이상이 물신교, 돈을 숭배하는 신도들이 되어 있어요.
나를 지켜줄 건 돈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을 넘어서는 하나의 진짜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는 안 하고 기회만 나면 좋은 나라로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7%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한국에 태어나기 싫대요. 그래도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은 44%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조선에 이 한 몸으로 끝내자. 이 헬조선에 자식을 낳는 건 범죄다. 자식한테 엄청난 재앙을 안기는 거다. 그래서 아니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다 해봐야 그죠? 3D 업종에 가서 일해야 될 게 뻔한데 그래봐야 그냥 임금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죠? 여성들이 결혼하기를 꺼리냐. 아까 내 얘기했잖아요. 그죠? 최하 임금을 받고 가장 밑바닥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우리 사회에서 아줌마들로 불리는 엄마들 아닙니까? 이 엄마들이요. 인생 쓴맛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그냥 애한테 온갖 정성을 바쳐도 애의 미래는 없는 그런 사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회피하고 거부하게 되겠죠. 그 여성들이 말하자면은 이 최하 임금을 받는 그 밑바닥 노동을 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 한국 사회의 제일 큰 희생자들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런 층들이. 애 낳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니 내 대에 끝나는 정도는 아니고 나도 싫어. 그냥 이런 나라 싫어. 희망이 없어. 너무 힘들어.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자살률이요. OECD에서 압도적 1위인데요. 충격적인 건요. 20대 사망자의 54%가 자살이라고 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앞이 안 보였으면. 그런데도 경제민주화를 안 하겠다는 이 기득권 세력들을 보면요. 참 독한 인간들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는 대한민국도 미래도 없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켜놔놨죠. 민주공화국이 어디 있어요? 초보민주주의는 좀 됐죠. 공화국은 없어요. 공존의 토대 없어요. 수저계급으로 분열되어 있고 불신과 거부가 팽배한 헬조선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한테 미래도 없다. 발버둥 쳐봐야 어떤 나아질 뭐가 없으니까.
자, 이런 3D 업종을 한국인이 기피하는 걸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목숨 걸고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 죽기까지 하잖아요. 한국 3D 업종의 현실은요, 원래의 뜻은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런 어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이런 직종을 말하는데, 생산직, 건설직, 환경직, 농림수산직 이런 직종을 원래는 말해요. 그런데 이 3D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워라밸 바람이 불면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됐어요. 고강도, 저임금, 무복지, 노비전 이런 기업들은요, 한국의 뭐 대다수 기업 아니래요. 근데 선진국처럼 공존의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너무나 취약하죠, 한국. 없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거, 요것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 그러니까 3D라는 게, 그죠? 아주 그 대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 대우가 괜찮은 대기업, 그 다음에 강소기업, 고소득 전문직 외에는 대부분요 3D 업종이에요. 심지어 의사도 3D 업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도 힘들거든요. 뻑하면 동원되고 뻑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그 다음에 박봉이고. 고위공직자야 괜찮죠. 중저위공직자는, 공무원들은요 거의 3D 업종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업종이 3D 업종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내 눈에 볼 때는요, 삼성전자도 3D 업종이에요. 인간이, 근데 내가 내 주위에 외국인 기업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외국인 기업과 삼성을 비교하면요, 천국과 지옥 사이예요. 사람 대접을 안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3D 기업이 아닌 기업, 몰라, 한 10개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냐? 왜 한국은 3D 기업이 이렇게 많냐? 피라미드 빨대 경제의 필연적 산물이다. 피라미드 빨대 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재벌이, 그죠? 자기의 주력 생산 하는 대기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품들을 하청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이제 하청을 주잖아요, 그죠? 이게요, 빨대 경제거든요. 빨대를 딱 꽂아놔 놓고, 그러니까 하청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기업에서 재벌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고, 그러니까 꼼짝달싹 말아 해놔놓고는 단가는 후려치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탈취해버리고, 그 탈취한 기술로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업을 세워가지고 그 기업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짓을 하거든요. 이게 피라미드 빨대 경제예요. 피라미드 맨 위쪽에 재벌 총수가 앉아가지고 빨대를 꼽아가지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벌이 전 경제 영역에, 전 산업 영역에 침투해가지고 무차별 업종 침투를 하는 거예요. 커피도, 두부도, 콩나물도 뭐. 자금력을 앞세워가지고 무한 경쟁을 유발하죠. 그러면 작은 놈이 지게 돼 있어요. 큰 놈한테. 가격 경쟁, 기술 경쟁, 판매, 영업망 경쟁. 이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재벌이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은요, 살아남으려면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 환경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 환경 개선에.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무한경제 체제를 단절시켜야 돼요. 무한경쟁이 아니고 사실은 재벌이 빨대 꼽아가지고 시장을 지배해가지고 중소기업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재투자도 하기 어렵고, 작업장 위험을 제거하는데도 힘들고, 생산 단가도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저임노동을 써야 되고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3D 업종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재벌 개혁, 재벌 혁파 없이는 3D 업종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재벌 자체도 돈만 많이 준다 뿐이지 3D 업종입니다. 인간 존중이 없어요. 가장 자본가가 힘을 쓰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요,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요, 인간 대접은 상당한 정도로 잘해요. 이런 인간을 그냥 나사모 비슷하게 취급하는 한국, 이런 문화는, 기업 문화는요, 한국 고유한 거예요. 이런 피라미드 빨대 경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3D 업종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자, 한국인이 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건요, 한국인이 애기 안 낳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에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그게 낫지, 저기 가서 일 못 하겠어. 나 인격 주체야. 난 나름대로 공부해서 나도 사람 대접 받아야 돼. 이제는 민주화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3D 업종에 일하느니 차라리 놀겠다.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요, 너라도 3D는 싫다? 당연하죠.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노예처럼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욕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흙먼지 마셔가면서, 그 다음에 유해물질 흡입해가면서, 그 괴음에 그 귀 고망이 나가가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한국인들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좋아한대요. 요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2, 3년 계약이 보장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그 외국인들이 그런 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럽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안갈라가 3대 협정을 깊이 하니까 구인난과 잦은 이직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87년도에 민주화를 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고 민주화에 맞는 경제적 개혁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의식이 달라졌잖아요. 한국인들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인격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대접해줘야 돼요. 옛날처럼 말 안 들으면 패고 욕하고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를 깊이 하니까 구인난이 생기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취직했더라도 금방 이직해버려요. 못 견디고. 왜? 첫째는 지금 세대들은 하나 자식, 많아야 두 자식이거든. 그래서 소중하게 컸단 말이다. 나름. 근데 회사에 가면 그런 대접을 전혀 안 해줘요. 그냥 도구 취급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견디고 이직을 하고. 그래서 3D 업종이 위기가 처하게 되죠. 구인난은 뭐 됐고 잦은 이직.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평균 근속 연수가 2년 4개월이래요. 우리나라 SK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요. 한 20년 가까이 돼요. 평균 근속 연한이. 보세요. 여기 보면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약 30%예요. 2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20%. 그러면 2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어요. 일 좀 배울만 하면 배워가지고 뭘 좀 숙련될 만 하면 나가보고. 자, 이렇게 한국인이 민주화 이후에 이런 3D 업종, 전근대적인 작업 환경, 노사관계 이런 거에 견디지 못하고 그걸 기피하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 겁니다. 한국이 민주화되기 이전에 한국인들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민주화가 안 된 나라들의 인간적 존엄이 사회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합니다. 한국인들의 용어예요. 수입. 근데요, 우리가 독일에 사람 보낼 때는 파독 간호사, 그 다음에 파독 광부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파견했다, 독일로 사람을.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요, 수입했대요. 무역 대상이에요. 무역 대상, 교역 대상.
노예예요. 물건이에요. 이런 한국식의 그죠?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나는 사람, 너는 물건 이런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의 대다수다. 기득권이요. 자, 이제 운동권이 앞장서긴 했지만은 운동권은 사실은 민주화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좌파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좌파 학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뭘 했어요? 막스 레닌주의 내지 주체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민주주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성공했어요? 대규모 대중이 거기에 그 합세를 해가지고 대중 저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민주화의 결과는 대중한테는 별로 돌아간 게 없지만은 운동권한테는 엄청나게 돌아갔죠. 그래서 전통적 기득권과 신기득권, 운동권은 신기득권이죠. 이 두 세력이 생겼어요. 이 두 세력이요. 둘 다 민주화를 하되 정치 민주화까지는 좋아. 그거는 이제는 민주화에 대중이 저렇게 참여했으니까 투표권을 대중한테 안 주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당에서 결정할게. 그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민주화는 이들은 거부해. 우선 전통 기득권층하고 신기득권층 이 두 층이요. 다른 것 같지만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이 똑같아요. 뭐냐? 전통 기득권층은요. 자본 독재파예요. 자본 독재파. 이들의 출신 성분은 부자, 출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신성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본의 편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본가가 돈을 가지고 노동자를 사가지고 노동자를 부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본가는 사용자가 되고 그리고 주체가 되고 그죠? 사용의 주체가 되고 노동자는 거기에 고용되어 가지고 사용되는 피사용자가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인식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전통 기득권층은요, 대체로 딴 나라들을 보면은 자본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이제 처음에는 인정 안 했지만 지금은 노동조합 인정 안 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한국의 우파는 노조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에요. 노동조합이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이런 기득권층이니까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뭐냐 하면요. 노조를 인정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의 전후에 일본이 이제 뭐 정말 폭발적인 고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폭발적인 고도 성장을 하는데 그 고도 성장의 그 기초가 뭐냐? 경제민주화입니다. 근데 그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 첫째, 토지개혁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농민한테 돌려줬어요. 둘째, 노조인정입니다.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겁니다. 인정하고 지원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일본 애들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강제로 시킨 겁니다. 세 번째로 재벌 개혁입니다. 재벌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독립기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일본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가지고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성장하는 핵심적 기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득권층은요, 이거 절대 거부해요. 노태우 정권에서 지금까지요, 경제민주화를 추구한 정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전통적 기득권이 그렇다면 신기득권은 어떠냐면, 이 사람들 이데올로기 독점합니다. 이데올로기 독점하면 특정 이데올로기, 종교, 공산주의 이념, 이런 걸 절대화해가지고 그 이데올로기 대로 사회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소련, 중국, 쿠바, 공산주의 베트남, 여하튼 공산주의 국가 하나도 예외 없이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왜? 저거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산당 일당 독재 좀 하다 보면은 그 두목이 생겨요. 두목. 그래가지고 두목 독재가 됩니다. 수령 독재가 됩니다. 예외 없이 여기로 가요. 이 좌파 운동권이 공부한 게 뭐냐? 주체사상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민주주의 없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엔요, 사람은 뭐로 보이냐? 혁명의 수단으로 보여요. 예? 저가 추구하는 혁명을, 이 혁명을 위한 그 총알바지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요, 택도 없어요. 완전 반민주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그 이데올로기를 끌고 가고 있는 두목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합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민중의 편인 것처럼 사탕 발림 얘기를 어마어마히 했죠. 왜? 그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정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레닌의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 토지를 농민에게 주겠다. 개코나. 공장을 노동자한테 돌려주겠다. 개코나. 권력을 소비에트에 주겠다. 개코나. 저가 다 독점했어요. 공산당이 다 독점했어요. 이 사람들 사탕 발림에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가면은 나라도 망하고 인간이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짐승이 돼요. 짐승 벗어나가지고 로봇이 돼요. 로봇.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요, 공산국가는요, 온갖 사탕 발림, 노동자, 농민, 부녀자, 민중, 해방, 온갖 사탕 발림 했지만, 실제 공산국가는요, 노동조합조차도 부정해요.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체의 노동운동을 완전히 압살해버려요. 막 죽여버려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좌파 운동권이 전통적 기득권보다는 100배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신구 기득권 좌우파가 어디에 딱 일치했어요. 정치 민주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근데 경제 민주화는 절대 안 돼. 왜?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민중이 진짜 주권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래요? 주권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야 돼요.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있고 내가 당인데 왜 저 어리석은 민중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 두 가지를 다 하면은 민주공화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길을 한사코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3D 업종을 낳고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몰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그 출산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사태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혁을 거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제일 저질 수입이에요.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했거든요. 왜? 막일시키고 막 부려먹으려고 시킨 겁니다. 한국인이 싫어하는 업종에서. 어떤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 기술직을 수용한 초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회용 땜빵이 보이니까 수입으로 밖에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죠, 그죠? 한국인이 머릿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은요, 전문 기술직 위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런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불거졌고 또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하고 전문 기술직 위주로 자기들이 그 어려운 이 보충해야 되는 부분, 진짜로 보충해야 되는 부분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방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문직, 노무기능직 있잖아요. 그죠? 이건 금지시켜버렸어요.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그러다가 2014년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개방을 합니다. 그러자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3D 업종을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값사고 막 부려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겁니다. 이건요,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외국인 노동자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제적 동기가 있어요. 왜? 임금 격차가 그 나라하고 굉장히 심하니까 여기 오면 상당한 거기서 벌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했던 바로 그 경제적 동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함에도 한국 영주권을 갖거나 시민권을 갖는 것은 철저히 막습니다. 왜? 쓰고 나면 쓰레기다 이 얘기예요. 버려라 이 얘기예요.
한국인들이요. 1950, 60년대에 남아메리카에서 그 다음에 70년대에 그 월남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필리핀에서 여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아기를 놓고는 말도 없이 다 톡했죠. 책임진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독일이 하는 거 보세요. 파독, 강부, 간호사, 시민권 다 부여했잖아요. 모든 혜택 다 보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천국에 가서 살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나 극과 극이죠. 우리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 3대 업종이 외국인 노동자 덕분에 연명하고 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3대 업종이 붕괴한다. 뻔하죠. 한때는 막 한 88만 외국인 취업자가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에 확 줄어가지고 한 30만 정도 되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엔데믹에도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 조국으로 갔다가 고국에 갔다가 한국에 안 돌아오니까 3D 업종이 인력난이 심각해졌어요. 극심해졌어요. 대구 지역 고무, 플라스틱 업종과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외국인 노동자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5일 10일씩, 5일 10시간씩, 그러니까 50시간 아닙니까? 그죠?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납품 기금을 맞출 수 있다. 한국인은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별로 20-30% 줄면서 이 30%만 줄어도 엔데믹 이후 주문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주를 못하고 있다. 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낫다, 오히려. 그래서 3D 업종 내국인 심할랐다. 비싸더라도 외국인 채용 불가피하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여기 와서 몇 년 일하면 숙련되거든요. 스카우트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간 인력을 다시 데려오는 적극적인 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내국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아 두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아니면 공장 자체를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3D 업종은 외국인 아니면 못 버틴다. 그래서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된다. 화성에서 종합 폐기물 업체를 운영 중인 A 대표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직원 모집을 하면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국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비 대표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고 있다. 비 대표는 인력사무소에서 한국인을 5명 고용했었는데 그 당시 시급보다 더 불렀음에도 한 명은 2시간 만에, 나머지는 2, 3일 만에 그만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돈 벌고 살아야 되겠다. 가족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일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마지널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가지고 살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50만 외국인이 사람이거든요. 50만 사람의 3D 업종 노동이 한국 경제를 지킨다. 이게 외국인이냐 아니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약 50만 명, 평균 약 한 50만 명 취업한 사람이, 사실은 50만 명 안 됩니다만은 많이 잡아가지고 50만 명이 거의 전체 한 2100만 되니까 50만 같으면은 2.5% 밖에 안 됩니다. 2.5% 노동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한국 산업의 바닥을 지탱하고 있다. 들어주고 있다.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근데 3D 업종은 없으면요, 사상 누각이 될 업종들도 많아요. 그리고요, 3D 업종이 많이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를 했죠. 워라밸을 쓸 때니까. 한국의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 생산직, 건설직, 뿌리산업, 그 다음에 농림수산업, 저임금 서비스업, 이건 전부 3D 업종이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3D 업종만 지탱한 게 아니고 3D 업종을 지탱함으로써도 딴 분야도 영향을 안 받으니까 한국 산업을 지탱하는데, 전체를 지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D 업종의 노동자 50만 명의 위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50만 명의 밑바닥 노동자가 한국 경제를 지켜내고 있다. 지켜냈다. 우리가 공기가 탁해지기 전에는 산소의 맑은 공기, 산소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5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이 없었다면 3D 업종이 지탱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노고에 당연히 감사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이 어땠냐? 말하지 않을게요. 독일이 한국인 노동자한테 어떻게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독일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인 초청 연회를 했습니다. 로만 헤어초크 독일 대통령이 한국 교민 약 200명을 대통령궁으로 초청 연회를 베풀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교민과 공관 직원, 취재원들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다. 헤어초크 대통령은 리셉션 연설에서 간호사와 강부 등 3만여 명의 제독 한국 교민이 독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치하하고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천시하고 무슨 대단한 걸 베푼양 하고 참 웃겨요.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이 한국 경제를 지켜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10년간 2년에 노동자가 50만 명 이상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줄어들 수 없습니다. 자, 저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이 지탱해 줬었는데 매년 50만 명, 25만 명 이상 노동인구가 줄어든다. 10년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될까? 경제기업원에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드는 건 경제기업원에서 발표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요) 생산 가능 인구가 연평균 35만 7천 명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25세부터 49세까지 핵심 노동연령 인구 감소는 연평균 26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노동자 수가요, 핵심 노동연령 인구보다 좀 많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2년에 50만씩 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이 그 2년에 싹 빠지고 그 이후에 또 매년 25만씩 2년마다 그 규모 50만씩 싹싹 빠져댄다. 어떻게 될까? 끔찍하죠? 아니, 저 50만 명이 한국 경제를 버텨줬는데 50만 명이 아니고 10년이면 25, 250만이네. 빠져나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지탱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외국인 노동자도 3D 업종을 기피하는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국인 한 도금업체 200여 명 직원 중에 40%가 외국인인데 내국인 인력이 외국인으로 대체된 건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외국인마저도 일이 힘들다며 단순 노동 기반의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 이래 되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 또 외국인 노동자 데려오겠다. 그것뿐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앞으로 뭐 몇 명 데려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본 치료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재앙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게요, 거의 불가능하게 돼요. 지금 수준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 되면요, 2년에 50만 명씩 50만 명만 빠진다 하더라도 재앙을 향해서 달리는 거죠. 이 재앙의 근원은 뭐냐? 물론 개혁을 안 한 것이 근원이지만은 개혁을 안 한 근원이 뭐냐? 한국인의 전도된 가치관이 됩니다. 한국인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 자본주의에 쩔어 있어요. 한국식 자본주의에. 피라미드 빨대 경제에서 각자 도생하는, 그래가지고 내 거를 사회에 내가지고 공동의 자산을 만들고 공동의 토대를 만들고 공존의 어떤 기반을 만드는 일에 거의 무관심하고 거부감을 가져 있어요. 오직 내 거, 좀 넓히더라도 우리 가족 거, 이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가 종교화해 있어요. 어떤 종교가 되어 있냐? 물신교가 되어 있다. 돈교예요. 돈을 숭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물신교 신도가 되어 있다. 이런 신도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자본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업가, 경영인,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는요, 노동자라고도 안 불러요. 근로자. 근로라는 건 열심히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인격 주체로서의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노동 주체로서의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생산 주체로서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력, 인력으로 부릅니다. 이건 물리력, 물질으로 본다는 얘기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민주화가 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신교에서 못 빠져나와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는 있지만 민주주의적 가치관은 없어요. 한국이.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이렇게 인간과 물질의 관계가 전도되어 있다. 뒤바뀌어 있다.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 돈, 자본이 주인이고 주체고 사람은 대상이고 수단이다. 그래서 자본, 비인격체인 자본이 생산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노동은 생산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비인격체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인본주의 가치관, 민주주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민주주의, 인본주의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은 인격 주체다. 존엄한 인격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의 주체다. 자본은 생산을 하는 수단일 뿐이다. 근데 이 수단을 가진 사람이 왕노릇을 하고 노동자는 대상화되고 수단화되는 겁니다.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사람은 인격 주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권자다.
이것이 인본주의, 민주주의 가치관인데 이런 가치관은 한국에서 거의 발을 못 붙이고 있다. 자본주의적 가치인 물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다. 이걸 혁파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주의적 가치관으로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3D 업종을 없앨 수도 없고 또 출산 거부를 막을 수도 없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홍익인간을 추구하는 한국인이 이 지경이 됐을까? 참 통탄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